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최백은 TV 151회는 녹화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담당 PD가 급히 출장 갈 일이 주말에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출발하게 돼가지고요. 금요일 날 밤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뵙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한 주 건너뛸까도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쉬움을 가질 것 같아서, 그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또 추석 이제 연휴도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요. 오늘 이제 주제는요. 오늘 주제는 이제 151회가 돼가는데 벌써 됐는데요. 한국 경제의 일본화가 이미 시작됐다. 시작됐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문제는 사람에 있다.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이 됐던 것 중에 궁금해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올리시는 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는 스스로가 사실은 이제는 좀 해독을 할 수 있는, 저희 최백은 TV를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렇게 시청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나오면 궁금해가지고 하는 질문 같아요. 뭐냐면은 기재부가 엔화 외평채를 발행을 했죠. 엔화 외평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이제니까 발행했다는 것을 보도 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전날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엔화 외평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났었죠. 700억엔 규모입니다. 700억엔 규모요. 700억엔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한 6,3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인 거고요. 어, 이 규모를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가 있겠죠. 만기가 있는데 네 가지 종류로 만기 3년부터 해서 만기 10년까지 네 가지로 해서 나눠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발행 금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리는 사람들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요? 가상금리요. 표 이제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BP라고 되어 있잖아요. BP가 베이시스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1bp는 0.01%, 100분의 1%를 표시하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플러스 23이라는 것은 0.23%를 더 추가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발행금리가 0.475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23을 빼게 되게 되면은 0.23을 빼게 되게 되면은 0.24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0.245%가 3년물에 있어서 지금 수학금리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용등급이 좋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은행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되겠죠. 이 금리보다 0.23%를 더 해줬다는 얘기인 겁니다. 5년물은 이제 0.33%고요. 7년물은 0.43%가 더 더해졌다는 얘기고 10년물은 0.48%가 더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평균 발행금리가 이제 그러니까 0.7% 수준이다. 요거 이제 그러니까는 3년물부터 10년물에 그러니까는 평균을 내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가중치를 평균을 냈더니 하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요, 평균 가상금리입니다. 평균 가상금리. 그래서 뭐 이제 기재부는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그러는데, 이거 이제 잡벅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잡벅입니다. 그거를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평균 가상금리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0.31%입니다. 0.31%요. 0.31%를 이제 이렇게 지불을 했다는 얘기인 건데, 자,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왜 엔화 표시 외평채냐 이거죠. 뜬금없이 그러니까는 엔화 표시 외평채냐 하는 것은, 왜 지금 이제 시점에 외평채를 발행을 해야 됐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엔 달러나 유로화 표시가 아니라 왜 엔화 표시냐. 그러니까 먼저 외평채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외평채라는 것은 예국한 평형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국한 평형 기금이 기금이라면 돈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그 우리가 확보한 돈이잖아요, 돈. 예국한 평형할 때 예국한 평형은 무슨 뜻이냐? 외환시장 안정이요, 환율 안정. 환율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동을 할 때 그게 이제 경제에 주는 충격이 있다 보니까는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투입하는 돈이 예국한 평형 기금입니다. 예국한 평형 기금이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외평채입니다. 원래 표현은 예국한 평형 기금 채권이지요. 근데 너무 길다 보니까 줄여서 외평채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외평채는 원화 단위로 발행할 수도 있고요. 한국 돈을 그러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국채 형식으로 발행을 할 수 있죠.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예국 돈이 필요할 때, 즉 환율을 안정시키려면은, 주로 달러를 안정시키려면은 달러 가격이 너무 강세를 갈 때, 지금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은 환율이 굉장히 상승할 때는, 상승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잖아요. 달러는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즉 달러의 가치를 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장에다가 달러를 공급하면 되겠죠. 근데 그 달러를 공급할 이제 그러니까 달러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유로화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환율이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하락한다. 즉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강세란 얘기죠. 원화 가치가 강세하더라도 너무 강세를 띠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하여간 이 돈의 가치라는 것은 안정적인 게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은 안 좋지요.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는 대응하기 힘드니까요. 그랬을 때 원화 가치가 너무 강세일 때는,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할 때는 거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시장에다 공급하면 되겠죠. 원화를 공급해 가지고 달러를 사들이면 달러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그렇죠? 원화는 많이 공급되니까 상대적으로요. 그렇게 해가지고 환율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하는 것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방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엔화 표시냐 하면,
원화하고 엔화하고 환율을 잠깐 우리가 추이를 한번 봐보세요.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원화하고 엔화하고 환율 추이입니다. 추이인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1엔대 그러니까 대개 한 10원 정도 수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됐었는데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엔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원화에 비해서도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원엔 환율도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 5월 초까지 그러니까는 10원 1엔대 10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다가 더 떨어져 가지고 좀 9원 밑으로까지도 일시적으로 내려가기 이렇게 이 현상을 좀 보이고 그랬죠. 최근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6월 달부터 최근까지 보게 되면 한 석 달 정도 좀 조금 더 지났잖아요. 석 달 열흘 정도요. 한 평균 계산해 보니까 한 1엔대 한 9.1원 정도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하락했다는 얘기죠. 하락했다는 얘기인 거죠. 엔화 가치가요. 그렇죠? 엔화 가치가 하락한 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1달러 대 지금 147엔 뭐 이런 선에서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 올렸는데 금리를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는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는 엔화 표시로 이제 그러니까 왜 채권을 발행했느냐? 엔화 700억 엔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그랬죠. 700억 엔을 자금을 그러니까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발행이 됐다는 얘기는 일본에서 그러니까는 700억 엔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들어왔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엔화를 확보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면 될 일입니다. 될 일인데 엔화 외평채를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했을 때 예상하는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억 엔을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게 외국한 평형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느냐? 환율 안정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엔화를 700억 엔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이건 엔화를 그러니까 시장에다 공급하기 위해서 자금을 비상금을 확보한 거잖아요. 엔화를 시장에다 공급할 상황을. 그런데 지금 엔화 가치가 많이 하락한 상황 속에서 더 추가로 공급하게 되면 엔화 가치는 더 하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원화 가치는 더 강세를 띌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일본 상품하고 한국 상품이 수출을 경쟁을 하는 데 속에서 한국의 그 상품이 일본 상품에서 비싸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엔화를 시장에다 공급할 일은 없다고요. 네? 이건 뭐 미친 짓인 거죠. 미친 짓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엔화를 그러니까 확보한다는 얘기는 엔화 가치가 굉장히 강세를 띌 경우에 그러니까는 엔화를 공급을 하게 되면은 엔화 가치가 그러니까는 좀 이제 강세가 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겠죠.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엔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것을 조만간에 그러니까 강세로 돌아설 것을 예상을 해서 700억 엔을 확보했다? 이것도 사실은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엔화 가치가 강세가 되려면요, 사실 그러니까는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하기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일본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상적이라면은.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게 되면은 일본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채권 가치가 폭락을 하는 거거든요. 채권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이 손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은행이나 일본 생명보험회사들,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다고요. 일본 이 국채 가치가 폭락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재정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라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제 이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조만간에 바뀔 것 같냐?
지금 우리가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수입 물가를 끌어올렸었습니다. 수입 물가를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라든가 다른 상대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 석유를 수입해 올 때 그러니까 달러로 지불하는데 엔화를 그러니까 더 많이 지불한다는 얘기잖아요. 더 많이 지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이게 그 엔저가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입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수입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유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지금 엔화를 시장에다 공급할 그러한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엔화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700억 엔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700억 엔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달러를 확보했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달러 자금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수록 뭐 비용은 발생하지만은 그 비상금으로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왜 엔화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달러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엔화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그러니까 사들일 수 있지요. 달러를 확보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달러를 왜 직접 달러 자금을 직접 조달하지 왜 달러 표시 외평채 발행은 왜 안 하고 엔화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간접적으로 돌아섰는 이렇게 바꿔서 하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는 그 달러 표시 채권은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10년물도 지금 4.25%, 4.3%까지만 이렇게 치닫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조달 비용이요. 달러를 조달하려면요.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엔화를 가져와서 달러를 바꾸더라도 달러가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비싸졌기 때문에 엔화에 대비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환율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율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는 대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엔화로 빌리게 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눈속임을 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달러를 그러니까 그만큼 적은 양을 그러니까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외평기금을 가지고 지금 재정이 지금 파탄났잖아요. 재정이 파탄났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이 공자 기금이라고 하죠.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그걸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쓸만한 돈이 어디에 있냐면 외평기금이다 해가지고 외평기금을 재정조달로 지금 이제 이렇게 투입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제 재정이 빵꾸가 나다 보니까는 대규모로 빵꾸가 나다 보니까 그러면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가 채무에 그러니까는 안 잡히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앉아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보면 단기 자금으로 주로 이제 이걸 조달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이 외평 기금에서 자금을 이제 빼쓰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달러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확보했던 돈들을 그러니까 펑크가 이게 구멍이 생기는 거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투입하기 위해서 결국은 돈을 마련한 게 아닌가. 엔화를 매각을 해가지고 엔화 700억 엔을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거기 한 9원 정도 곱하게 되면은 97이 63 해가지고 6,300억 원 좀 조금 넘을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환율로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펑크난 부분을 일부러 메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우리가 합리적인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문제는 뭐냐면요. 일본은행이 이제 말 그대로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해가지고 엔화 가치가 만약에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이걸 결국 뭐냐면 엔화로 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700억 엔을 그러니까 엔화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3년부터 그러니까 만기가 10년까지 4가지 종류로 발행을 했잖아요. 채권을요. 그러니까 3년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걸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엔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요.
우리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보게 되면 엔화 가치가 굉장히 강세를 띄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엔화 가치가요. 그 전에 강세를 띄기 전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국내에서 많은 이제 그러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치과를 개업하는 사람들 이 치과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엔화 자금으로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요. 이걸 전문적으로 우리가 N-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N-캐리. 캐리는 우리가 이렇게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캐리어. C-A-R-R-Y요. N-캐리 트레이드는 뭐냐면 엔화라는 이 돈을 날라다가 그러니까는 이 경제 거래를 한다 이거예요.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원하는 통화는 비용이 낮은 통화를 대개 이제 동원을 하겠지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가 낮았었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국내보다도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엔화를 그러니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엔화로 은행이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어도 나중에 그러니까는 그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할 때도 엔화로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엔화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6,300억 원으로 700억 엔을 대출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엔화 가치가 올라서 1엔당 10원으로 만약에 올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700억 엔을 갚으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7천억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7천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엔화 가치가 만약에 이게 상승할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환을 해야 되는 게 3년 내지 10년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본은행의 최대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금리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돈을 이제 공급해 줬었는데 이게 문제가 더 이상 이제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는 일본도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야 되잖아요. 그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상화 한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거의 제로 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를 이렇게 장기간 했는데 이 부작용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야 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정상화시키는 것이 일본 중앙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미션이지요. 미션인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방향전환하게 되면 부작용이 크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천천히 이걸 진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행하겠다는 건데 3년이면은 그 기간 충분하지요. 그럼 일본이 만약에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단계로 이게 점차 이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 엔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엔화 가치가요. 예? 엔화 가치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화 가치는 상승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게 되면 아까 이제 우리가 6,3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700억 엔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다 팔게 되면 한 6,300억 원 정도 확보한다 했잖아요. 근데 엔화 가치가 만약에 올라가지고 1엔당 10원으로 오르게 되면은 7천억 원을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700억 엔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1엔당 11원으로 오르게 된다면은 7,700억 원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3년 내지 10년 후에는 엔화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가장 최저점이고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엔화 가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가치가 만약에 안정이 된다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3년 내지 10년 후에 상환을 할 때는 다음 정권이라는 얘기죠.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지금 뒤로 계속 이 문제를 뒤로 그러니까는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뒤로 일단 자기들 급한 거에다 갖다가 돈을 땡겨서 쓰고 그다음에 뒤로 이제 넘기는 거죠. 다음 정권에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외평채라는 게 뭐냐면요. 국가채무에서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설명드렸죠. 국가채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눈다. 중앙정부 채무하고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합한 방식.
그러니까 정부 기준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라고 한다 했잖아요. 금융성 채무에 그 두 가지 항목이 있다 했잖아요. 밑에 이제 그린 색깔로 이렇게 박스 해놨듯이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국가 채무에 잡히는 부분, 그게 바로 이제 외평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민들 주택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서민주거 안정용으로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확보한 돈들 같은 경우가 이 금융성 채무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한 돈, 우리가 상환해야 될 돈이 한 271조 정도 됩니다. 271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중에서 그러니까 일부를 지금 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재정에 그러니까 투입을 하겠다는 이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인플레 추이를 보게 되면은요, 일본의 인플레 추이를 보게 되면 3% 초에서 지금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동안에 연초에 그러니까 3%도 좀 내려온 다음에 거기서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든 아니면 전체 소비자 물가든 간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 속에서는 인플레를 막기도 해야 되고, 막을 수 있는 길은 결국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리자니 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채권 가격 폭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어지고 재정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도 없는 이런 지금 그러니까 난처한 상황이 일본의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인플레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일본은행은 조금 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원래 예상보다도 빨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이게 만약에 인플레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않는다면은 3%라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에 오랫동안 이 겪은 나라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굉장히 큰 높은 증가율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외평차와 관련해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인 2021년 그러니까 10월달, 그러니까 한 2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외평채를 마지막으로 발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이제 기재부 보도자료에 보게 되면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외평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역대 최저의 가상금리를 달성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달러 자금을 만기 10년물로 그러니까는 5억 달러 조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유로화를 만기 5년으로 7억 유로를 조달을 했어요. 7억 유로를요. 그러면은 우리가 5억 달러면 지금 뭐 엔화로 한다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여기다 곱하기 147 정도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결국 그러니까 한 700억 엔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가상금리입니다. 가상금리요. 제가 빨간 박스를 이렇게 해놨죠. 10년물을 25bp로 0.25%를 더 주고선 발행을 한 거예요. 5년물은 유로화 같은 경우는 0.13% 주고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이거 비교해보세요. 25하고 13bp라 했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엔화 같은 경우는 얼마였었어요? 엔화 같은 경우 10년물 같은 경우 48bp였었잖아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48bp 0.48%요. 달러를 2년 전에 자금을 조달할 때는 지금 그러니까 엔화를 10년물로 0.48%를 더 줬는데, 그리고 5년물은 0.33%를 더 준 거잖아요. 이거하고 2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할 때 지급한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라 이거예요. 이번이 굉장히 높은 가상금리를 물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당시에 일본의 10년물, 사실 달러 자금을 조달하는 거하고 엔화 자금을 조달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듭니까? 달러 자금이지요. 예? 유로하고 엔화, 이거 유로화지요. 예? 아무리 엔화가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서 결제통으로 쓴다 해도 달러나 유로화보다 못하잖아요. 그건 둘째치고 똑같은 기간 5년과 10년을 기준으로 딱 봐보세요. 5년물은 아까 얼마였어요? 5년물 일본 엔화 외평채가요? 33bp, 20bp나
더 높게 발행을 했잖아요, 이번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자랑들 하고 앉아있어. 대한민국의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외 신인도가 이게 더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2년 전에 비해 가지고요. 10년물은 그러니까 48bp였었잖아요. 0.48%예요. 근데 2년 전에는 0.25%만 더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해외 신뢰가 더 떨어진 거죠. 해외 신뢰 떨어진 걸 사실 반영하는데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뻑 증세를 보인 거예요. 낮게 조달했다고. 뭐가 낮게 조달한 거예요? 낮게 조달하기 2년 전보다도 그러니까는 거의 2배. 예? 유로화 같은 경우는 5년물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그러니까는 뭐 저기 2.5배 정도 이렇게 더 높게 가상금리를 물었는데, 그렇죠? 가상금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상금리가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정부는 어쨌든 간에 하여간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을. 예? 그리고 안 좋은 건 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다 탓을 돌리거나 아니면 세계 경제 상황에다 돌리거나 이러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공직자로서 가장 나쁜 게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거짓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높은 가상금리를 지불하면서 왜 엔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했냐 이거예요. 예? 지금 엔화 돈이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엔화 돈이. 그건 결국 뭐겠어요? 제가 볼 땐 두 가지 효과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엔화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던지게 되게 되면 한국 돈을 이제 확보하거나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 돈 확보해가지고 이제 쓸 데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고, 둘째는 뭐냐면요. 둘째는 결국 뭐냐면 일본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관계가 개선된 거를 지금 이걸 뻥튀기 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엔화는요 국제시장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통화예요. 왜? 엔화 가치가 지금 그러니까 바닥을 제일 많이 떨어졌잖아요. 전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엔화라고요. 그러니까 엔화가 그러니까 인기 없는 통화인 거야. 인기 없는 통화를 그러니까 그것도 비싼 금리를 가상금리를 물면서 왜 엔화 자금을 조달하냐 이거지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결국 뭐냐?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돈도 서로 자금도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됐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국가 이익에 지금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일본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일본은 뭐냐면은 일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채권 시장을 그러니까는 더 떠받쳐 주는 거잖아요. 예? 일본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 예? 일본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일본의 지금 채권이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일본의 채권이. 자, 이 정도로 합시다. 그다음 오늘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는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을 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뭐냐면 잃어버린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표를 한번 보여드렸었죠.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5분기가 진행됐잖아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요. 5분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이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 위기가 진행됐는가를 보여주는 저건데요. 수출에서 먼저 시작을 됐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수출에서 시작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투자에 이제니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물건 만들어도 안 팔리니까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올해부터 들어와가지고 정부가 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출을 크게 줄였다 그랬잖아요. 정부가 성장률을 그러니까 상반기만 0.8%포인트를 끌어내렸다 그랬잖아요. 이런 정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신기록을 많이 세웠어요. 신기록을. 예? 좀 나쁜 신기록을 많이 세웠는데,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그러니까는 이 649억 달러. 이게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나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은 규모, 합행 규모보다 더 많은 규모. 예? 그리고 뭐냐면 올해 2분기에는 그 경제의 주요한 부문들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했잖아요. 소비, 투자, 수출, 수입, 정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했잖아요. 예? 이런 지경으로 그러니까 이 경제가 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지난 5분기 지나가면서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죠.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걸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한국은행에서 국민소득을 2, 4분기 국민소득을 발표했죠. 2, 4분기 국민소득에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성장률은 GDP란 말이에요.
GDP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경제활동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의 경제활동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을 기준으로 한 이 국민소득이 GNI라고 있죠. 국민총소득이요. 실질 가치로 보게 되면은 2021년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 474조 원을 달성했는데 474조 원이 이게 언제냐면은 2021 거꾸로 잘못 얘기했네요. 올해 2분기에 얼마 달성했냐? 473.6조 원이요. 반올림해서 474조 원이죠. 474조 원인데 이게 2년 전 2분기 21년 2분기가 476.5조 원이었었거든요. 그때보다 약 3조 원이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총 소득이 한 3조 원이 아니 이건 대개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는 건데 3조 원 정도가 줄어든 거야. 2021년 이전 수로 돌아간 거예요. 2021년 1분기보다도 한 4천억 원 정도가 더 낮잖아요. 예? 그렇죠? 2021년 1분기면 아직도 팬데믹의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던 시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저쪽으로 후퇴한 거야. 그러면서 뭘 이렇게 문재인 정권만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국과 일본의 국민 총소득을 비교했어요. 일본도 나와 있고 통계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 일본이고 빨간색이 이제 그 한국인데 2011년을 100으로 놨을 때요. 2011년을 100으로 놨을 때 2019년까지는 우리가 129로 한 29%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한 8년 동안에 증가했는데 일본은 한 12% 증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2배 이상으로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2019년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최근 2년 동안 2019년 이후에는 우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보다도요. 예? 이거 그러면서 한덕수가 그랬죠. 세계 경제 불황 탓으로 경제가 안 좋다. 아, 일본보다도 안 좋은데 무슨 일본보다 좋았던 나라가 일본보다 안 좋은데 어떻게 세계 경제 탓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21년 이후에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 예? 우리는 한 3조 원 정도가 감소하고 일본은 그러니까 15조 원 정도가 증가했어. 일본은요. 지난 2년 사이에. 예? 한 2.6%는 2.6%가 증가한 거야. 우리는 0.6%가 감소를 하고요. 예? 그럼 만약에 세계 경제 불황 탓이면 일본도 감소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한국만 감소하는 게 무슨 세계 경제 불황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21년 이전으로 경제가 돌아갔어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지금 그러니까 3년 정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기업의 설비 투자 봐보세요. 기업의 설비 투자 똑같습니다. 예? 기업의 설비 투자도 보게 되면 올해 2분기에 기업의 설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기업의 설비 투자는 그 나라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그러니까 결정짓는 변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45조 5천억 원이에요. 2분기에 기록한 게요. 45조 5천억인데 근데 이게 언제냐면은 2년 전이 얼마냐면 46조 6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1조 1천억 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2년 전보다도. 기업들이 설비 투자는 되게 보게 되면 이게 수치가 똑같다 하더라도 감소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가상각. 우리가 자동차를 쓰게 되게 되면은 1년 지나면은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가상각분까지 더 고려하게 되면은 설비 투자는 많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순투자까지 증가하려면요. 근데 이게 2년 전보다도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1년 이전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후퇴한 거야. 예? 이게 그러니까는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현실이라 이겁니다. 예? 일본은 봐보세요. 근데 일본은 2년 전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한 2조 엔 정도가 증가했잖아. 설비 투자액이. 그러니까 경제도 더 성장률이 높지요. 예? 그렇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한 2배 차이 정도 벌어졌잖아요. 누적 성장률이요. 그렇죠? 수출액. 여러분 수출액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죠. 수출액은 뭐냐면 올해 그러니까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수출액을 보게 되면 이것도 2021년 순으로 돌아간 거야. 2021년 1월달부터 8월달이 4,118억 달러였었다고요. 근데 올해 1월달부터 8월달이 4,094억 달러니까는 그때보다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21년 이전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3년이 지금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3년이 이미 그러니까요. 그렇죠?
중국 수출액 같은 경우는 2011년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평균보다 더 심하게 줄어든 거잖아요. 2011년이 뭡니까요? 12년 전이잖아요. 12년 전이요. 예? 12년 전. 예?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8월 달에 중국 수출액이 806억 달러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동안은 계속 1000달러액이 넘었었어요. 1000억 달러가. 1000억 달러가. 이게 2011년 1월 달부터 8월 달에 878억 달러였었다니까. 그러니까 2011년보다도 더 그 낮은 수준이잖아요. 예? 왜 중국만 이게 더 많이 줄어드느냐? 이게 탈중국 반중국의 결과지 뭐예요?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반도체 경기가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러니까 올 연말부터 이제 회복될 거다라는데 지금 문제가 반도체만이 아니에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 품목도 9%나 감소했어. 작년에 비해 가지고요. 예? 반도체 경기가 회복돼도 그러니까는 이 수출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10월달 4분기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거다 그러죠. 그걸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요.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가 쉽지 않으니까는, 근데 그게 기저효과잖아요, 기저효과. 작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작년에 3분기까지는 플러스였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요, 수출액에. 근데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워낙 많이 떨어졌었으니까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플러스가 될 가능성은 있지요. 근데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설사 그러니까 되더라도 2021년 4분기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2011년 10월달이라든가 예? 그때 가서 봅시다. 10월달 나오는 거 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이 수입액 감소입니다. 수입액 감소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대개 4월달부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액 감소가 크게 진행됐는데 4, 5, 6월달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되게 석유 원유 가격이 작년에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올해 이제 그러니까 수입액의 감소를 주도를 했던 거예요. 석유가. 그래서 한 50%에서 많게는 80%까지 85%까지 이게 석유 수입 감소액이 기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월 달부터 석유가 수입 감소를 끌어내리는 거는 한 30%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석유 제품 이외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출은 뭐냐면 반도체 이외로 그러니까 수출 감소가 확대가 되고 있고 수입은 뭐냐면 석유 이외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입이라는 건 뭡니까? 가게가 그러니까 해외 제품을 그러니까 수입해서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중간재 자본재라든가 이런 것들 장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 같은 거 수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은 투자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잖아요. 가게는 또 다른 소비 차원에서 수입을 하고요. 근데 수입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경제 활동이 가계와 기업이 그러니까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지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약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합니다. 수익 감소가 지금 석유 위의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볍게 볼 일이 아니야. 예? 자, 그 다음에 한국의 가계의 소비 지출이 보게 되면요. 2011년을 그러니까 2011년 2분기를 100으로 놨을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년도까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증가해 가다가 중간에 줄어든 거는 이제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저건 이제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건데 근데 뭐냐면 그 이후에 지난 1년 동안에는 거의 정체하고 있잖아요. 가계 소비 지출이 안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 4분기 동안 오히려 약간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2011년 2분기를 100으로 놓고 이걸 계산한 겁니다. 환산한 겁니다. 근데 일본이 그랬었거든요. 일본이 가계 소비 지출이 안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막 목을 메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베가. 예? 수출에 목을 맨 이유가 그런 건데 일본하고 지금 패턴이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까 그랬죠. 무역 적자 규모가 640억 달러에 가까운데 이게 외환위기랑 금융위기 합친 게 339억 달러인데 그것보다 300억 달러가 더 많은 거잖아요. 예? 이게 단군 일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자, 이건 또 똑같은 이제 앞으로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러분들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소비, 생산, 투자 이거잖아요. 소비, 생산, 투자가 윤석열 정권 출발할 때부터 올해 7월 달까지 누적 변화율이에요.
설비 투자가 특히 굉장히 크죠. 두 자릿수를 거대고 있고,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 2차 산업이 또 거의 9% 하락했고, 가계가 그나마 그동안 어쨌든 간에 팬데믹 이후에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소비 붐이 좀 일어났다가 그것이 꺼지고 있는 거죠. 꺼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요.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 기업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53조 원. 예? 영업이익이 53조 원인데 이게 언제 기준이냐면요. 2015년에 55조 원이었었어. 예? 2014년에 31조 원이었었고요. 2015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예? 기업의 이익은요. 예? 기업은 그러니까 매년 돈을 버는 게 증가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후퇴를 한 거잖아요. 예? 기업도 그러니까 후퇴를 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게 구조적이라는 얘기죠. 예? 순이익을 보게 되게 되면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015년 이전으로 돌아갔잖아요. 상반기에 38조 원인데 2015년에 39조 원이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비교하게 되면 90조 원이니까는 거의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난 거잖아요.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어요. 새카맣지. 예? 돈을 계속해서 더 벌어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예? 기업은. 그렇죠? 개인도 그러니까 되게 월급은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률처럼 해가지고 조금씩은 올라가잖아요. 물가 상승률만큼 안 올라가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거 줄어들고 앉았으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정상인 나라냐고요. 그 결과가 일자리 대참사로 나타났죠. 일자리 지금 어떻습니까요? 예? 1월달부터 7월달, 올해 지금 8월달까지 아직 안 나왔죠. 다음 주 정도 나올 겁니다.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월 평균 그러니까는 취업자 증가분에서 취업자 증가가 하면 이게 100이 있다면은 118명이 60세 이상으로 채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60세 이상 취업자를 빼게 되면 나머지 그 밑은 감소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특히 더군다나 뭐냐면 65세 이상. 65세 이상은요, OECD 기준에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빼는 인구입니다. 되게 은퇴 연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8월 달에 그게 100% 넘었던 거잖아요. 아니, 7월 달에 100% 넘었던 거잖아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평균을 해더라도 82%예요. 100명 중에 82명이 65세 이상에서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년층은 근데 월 평균 11만 명씩 줄어들었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 대참사가 우연이냐고요. 앞에 주요 경제 지표들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의 결과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의 소득도 실질 소득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를 한 거예요. 예? 월 평균 432만 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 이게 2020년 2분기에 433만 원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3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계 처분 가능성도 마찬가지고요. 처분 가능성도 2020년보다도 한 9만 원 줄어들었잖아요. 예? 줄어들었죠. 그래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앉았잖아요. 올해 3월 말 1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 과거에도 보여줬었는데 DSR 소위 말해서 부채 상환 비율이죠.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비율이요. 이게 그러니까 100%가 넘는 이 대출 잔액이 540조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예? 175만 명이 이거 폰지 금융이죠. 이른바 폰지 금융이잖아요. 예? 자, 거기다 물가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요? 예? 한국은행이 1월달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2월달에 동결하고 앉았잖아요. 아직 물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예? 물가 그동안 좀 떨어졌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유가 효과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2월 말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석유 가격이 폭등한 다음에 이게 작년 대비니까요. 1년 전하고 대비하는 거니까 작년에 유가가 폭등했던 게 되게 언제 집중했어요? 3월, 4월, 5월 이때 6월달에 이게 집중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유가가 작년보다 많이 떨어짐으로써 이게 물가를 끌어내린 거란 말이에요. 내렸는데 그게 거의 이제 소진돼 가고 있는 거야. 거기다 최근에 이제 석유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지금 87달러까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치솟고 앉아있잖아요. 사우디가 감산을 연장한다고 하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 기조가 안 변한 거예요. 아직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8월달 다시 그러니까 반등을 했잖아요. 반등을 했잖아.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향후에 유가가 지금 더 떨어질 일이 있냐고요. 더군다나 물가가 지금 그러니까는 네? 떨어질 일이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IMF도 이번에 연례협의 와가지고, 연례협의 와가지고 한국도 긴축해야 된다 이런 이제 사실 IMF 입장에서 헛소리들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IMF조차도 근원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앉아 있다.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오죽하면은 이거 안 잡히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도 그러니까는 지금 기존의 전망치보다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 투자은행들 중에서 거의 한 10개 중에 8개가 내년의 성장률도 그러니까는 지금 더 지금 하향 조정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일본이 잃어버린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라 얘기했잖아요. 그 잃어버린 90년대도 그 당시에도 연평균은 1.1%로 올랐었어요. 성장률이요. 예? 올랐었어. 그러니까 많이 오를 때는 그러니까는 한 2, 3%까지 오른 때도 있었고요.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떨어질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평균 내보니까 연평균 한 1.1%였었어요. 90년대에요. 예? 92년부터 2000년까지 보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올해 1% 되잖아요. 1.4%도 지금 달성하기 힘들 거라는 얘기들이 지금 민간 연구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국과 캐나다가 굉장히 유사한데 캐나다가 이 주황색입니다. 캐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인플레율이 높았었죠. 높았는데 더 그 성공적으로 관리가 됐잖아요. 왜 그랬느냐? 캐나다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얘기했죠. 이창용 총재가 4월달에 미국 방문했다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하고 호주 중앙은행 총재를 만났더니만은 걔네들도 더 이상 이제 금리 올릴 계획 없다고 한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바로 올렸잖아요. 연속해서 2달을요. 예? 그러니까 아직 물가가 안정이 안 됐다 해가지고 올렸던 거 아니에요. 그 결과로 그런 고통 속에서 물가를 그래도 어쨌든 건 우리보다 성공률을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잖아. 한국은행이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은 근데 뭐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지금 1월달 이후부터 지금 7개월째 지금 계속 동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참 해먹기 쉬워 금통위원들. 자, 재정 파탄이 지금 심각합니다. 재정 파탄이 심각해. 지금 뭐냐면요. 그 2020년 팬데믹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적자를 관리하는 기준이 두 가지였잖아요. 통합수지는 쉽게 얘기해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뺀 게 통합수지입니다. 관리수지는 거기에서 뭐냐면은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본 거예요. 근데 추경호가 좋아하는 게 이 관리수지잖아요. GDP 대비로 올해 목표하는 게 마이너스 2.6이에요. 마이너스 2.6. 근데 상반기에 계산을 해보니까 7.6이에요. 마이너스 7.6. 이거는 그러니까 2020년이 마이너스 5.8이었었거든요. 지금 2020년의 상반기가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가 막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막 이럴 때 아니었었어요. 그때보다 어떻게 더 지금 재정 적자가 더 크냐고요. 재정 적자가. 예? 마이너스 7.6%예요. 상반기 계산해 보니까는. 거기다 국가 채무 GDP를 작년에 49.7%로 그 1년 전에 비해서 한 2.8%포인트나 올랐다고요. 문재인 정권 때가 더 많이 올랐어. 연평균으로 보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 범위 내에서 50%를 안 넘게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49.8%로 이미 51%가 넘었더라고요. 국가 재정이 완전히 파탄 난 거야. 예?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재정이 완전히 파탄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저 돈 막 땡겨가지고 그것도 단기 자금이 되게 뭡니까? 이걸 갖다 땡겨 쓰고 나서 또 만기 들어오면 그걸 상환하려고 또 땡겨 쓰고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그 임기응변책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돌려막기를요. 예? 도대체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 같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 정도 되는 이런 나라에서 재정을 돌려막기 하고 앉아 있을 때니까 지금요. 예? 재정을 돌려막기 하고 앉아 있어. 그럼 이건 뭐 볼 거 다 본 거지요. 국가 재정 하나 관리 제대로 못하고 앉아 있는 이런 정부라고요, 지금요. 그러면서 여전히 뭐냐면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국가 채무 급등했다고 하고, 예? 그거를 그러니까는 제가 그 뉴스공장에서 제대로 보좌관들이 설명을 안 해놓는 것 같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을 보고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극우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 하고 앉았거든요. 예? 맞지도 않는 뉴스를, 가짜 뉴스를요. 예?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재정이 파탄나다 보니까는 정부 출연기관들의 정부 출연금을
한 3천억 원 그 지금 삭제한 겁니까? 과기부 산하에 있는 정부 출연기가 정부 출연금만 한 3천억 원을 줄였어요. 예? 내년도 예산에서요. 국회 제출한 게 예? 3천억 원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돌아갑니까? 2021년 이전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예? 2021년으로. 이게 우연이냐고요. 나라 경제 전체가 2021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이게. 잃어버린 3년이죠. 대한민국 전체가 다 3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앞을 향해서 가도 지금 그러니까는 시원치 않을 마당에 3년 전으로 빠꾸에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3년 전으로 지금요. 후퇴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냐 이거예요. 자, 이거 부동산 통계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비슷하게 보여드렸지만은 추가로 몇 달 더 나왔기 때문에 보게 되면요. 지금 일본의 91년도 4분기부터 일본도 91년 4분기부터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분기별 자료입니다. 분기별 자료예요. 국민은 부동산 통계를 보게 되면 작년 1분기부터 한국은 작년 1분기부터고요. 일본은 91년 1분기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9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일본도 플러스가 유지가 됐었어요. 빨간색이 일본입니다. 연 증가율입니다. 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요. 근데 파란색은 한국인데 이게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잖아요. 같이 가고 있는데 한국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죠. 예?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 어떤 분들은 교수님 저기 아파트가 많이 오를 일부 강남 지역의 일부 지역이 그것도 최근에 약간 강한 것이지 평균적으로는요. KB 부동산 통계 들어가서 보세요 한번요. 네, 보시면은 전국 주택가격 매매 주택가격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도 있고 서울도 있고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직접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라고. 그 언론들이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 언론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저거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론하고 부동산하고 유착관계야.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체 주택,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의 평균 추이입니다. 증가율. 이것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그러니까는 90년대 그 상황하고 지금 그러니까는 이미 그러니까 일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일본 전체 주택하고 한국의 전국 아파트, 이건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아파트는 더 많이 하라 그랬죠. 왜? 과거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아파트를 선호가 높다 보니까. 이건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그러니까는 더 인상폭이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지고 앉아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돼 버리니까. 예?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말씀드린, 저도 이거 100% 공감하는 게, 민주주의가 밥 먹여줘요. 진짜요. 여러분들 국민들이 이걸 너무 모르시는 거야. 예? 모르시는 거예요. 국민들의 민생이 무너진 이유가 민주주의가 무너진 결과예요. 예? 무너진 결과.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민주주의 수준이 더 추월당했잖아요. 더 떨어졌잖아, 우리가. 예? 일본을 그러니까 쫓아가고 있는데 일본보다 더 나쁘지요. 경제 지표도 나쁘고 민주주의 수준도 나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원인을 이제 봅시다. 윤석열 정권의 지금 그러니까는 경제 지표를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해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좀비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문제는 뭐냐면 몰핀에 중독돼 있어. 예? 몰핀에 중독돼 있어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몰핀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부제목으로 노인층은 왜 역사 반동적인가? 예?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동네에서 사람들 만나면은, 예? 뭐 좀 상대적으로 사는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만나면은 아주머니들 자꾸 하는 얘기가,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 이거야.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저한테, 최 교수님 자기가 좋아하는데, 예? 집권을 하려면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좀 고려해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걸로 그러니까는 표를 구걸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집권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집권할 필요 없는 거야. 예? 나라를 계속해서 부채 모래성을 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게 현실이니까는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정책을 만들라 이거야. 집권하려면은. 결국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 몰핀에 중독된 사람들한테 몰핀 더 놔주겠다고 하면서 표를 구걸하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정치 안 하면 안 했죠. 그런 거 할 생각도 없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요. 집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권력 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뭐가 틀려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저거하고. 그리고, 몰핀 중독자한테 몰핀을 끊게 해줘야지. 몰핀에 계속해서 더 놔주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추락한 이유를 제가 이제 오늘은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언론의 탓이라 그러죠. 저는 언론 탓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성인이 우리나라 어른들이 성인이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이 세상을 보는 자기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주는 대로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조중동이 바라보게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조중동이 그 얘기해 주는 거를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 조중동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알기 때문에. 쟤네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야. 이거 사람의 문제죠. 언론의 조중동의 그러한 논리가 먹히는 이유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그러니까는 자기 눈이 없는 거야. 자기 판단 능력이 없는 거야. 예? 조중동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의 문제라는 건 뭐냐? 저는 평생을 그러니까 교육에 종사했는데 교육을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교육은 크게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있잖아요. 학교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교육입니다. 예?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좋은 선생을 만나게 되면요. 날개를 달아요. 날개 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일이 교육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교육이 잘못된 거죠.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개인의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삶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뭡니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 삶을 외면하고 살지요. 사회 삶을 외면하고 살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근데 개인 삶을 추구하더라도 사람의 심성에는요, 우리가 흔히 사람의 심성을 표현할 때 저는 가장 잘 표현한 게 맹자의 4단입니다. 4단이 뭐예요? 측은지심. 측은지심.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예?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경제학 처음 공부하면서 그랬던 게 뭐냐면, 길거리에 보게 되면, 우리 사회에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예? 이렇게 불평등이 이렇게 심할까?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요. 측은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학 다닐 때, 70대, 80대 이럴 때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심성 중에는 시비지심이 있잖아요. 시비지심이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심성이잖아요. 예? 옳고 그른 거. 예? 그 다음에 사양지심. 자기가 남한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양보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가요. 예? 자기가 챙기지 않고요. 이게 사회적인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심성들이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저희 대학 다닐 때도 보게 되면은 그 도서관에 박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데모하려고 모인 학생들은 도서관 한 바퀴 돌면서 나오라고 막 이제 떠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뭐냐면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5천만 명이 다 같이 다 데모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도 불가능하니까 그냥 이해를 하자. 그 대신 뭐냐면요, 같이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다 잡혀 들어가가지고 고문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인권 탄압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측은한 마음도 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졌었다고요. 예? 그리고 수호지심, 자기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이 있죠. 수호지심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예?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요. 오늘날 보게 되면 기성세대들 특히 뭐냐면은 저처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되게 제가 볼 때는 60대 후반에서 그러니까는 적어도 80한 초까지가 제가 겪어본 선배 세대들 중에서는 연령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세대가 가장 많은데 60대 후반부터 80대 초까지가요. 이 세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뭐냐면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들 다 아마 겪었을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예? 하나도 학점 나오고 그랬잖아요. 대충 하고 그래도요. 예? 그 기본 실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기본 실력이 부족합니다. 기껏해야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가기 위해서 문제 풀기 훈련을 하다가 훈련을 했죠. 그게 공부가 아니죠, 그건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고 뭐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고시 공부는요. 그냥 문제 풀기 훈련이죠. 예? 문제 풀기 훈련인 거야. 공부라는 것은요, 세상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보조적인 거잖아요. 그게 기본이 없으면은, 예?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대학에서 배운 게 별로 아무 도움이 안 됐었어요. 기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에서 훈련을 시켰죠.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 기업의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기업이 훈련시키죠. 자기 선배 직원이 이렇게 신입사원 들어오게 되면 훈련시키잖아요. 예? 주로 대리급이라든가 주임급 이런 급들이 신입사원 들어오게 되면 업무 가르치고 그러면서 기업에서 그러니까는 그 축적한 지식 경험들인데 이런 근데 지식이나 경험이 되게 그 당시에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대개가 일본에서 습득해온 것들이야. 우리나라 기업들은 되게 뭐냐면 일본 기업들을 그러니까 이 모방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도 자기 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자기 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죠. 현재 한 60대 후반에서 80대 초에 많은 분들이 구구 유튜버 정보에 의존을 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력이 없고 자기 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구 유튜버들이 주는 걸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유포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가짜 정보에 포획되고 유포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돼버린 거야. 예?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실력이 부족하고 그러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분들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 대다수는 일부만이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삶에 그러니까는 집중하면서 산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는 그러니까는 개인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의 삶에 매몰돼 가지고 산 거잖아요. 예? 매몰돼 가지고 시류를 쫓아가면서 예? 개인 삶에 매몰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그러니까 비난하고 싶은 마음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요. 제 친구들도 그랬었어요. 제 친구들도 나는 돈 벌어 가지고 그 채용 가면 자기가 돈을 지원할게. 말해도 이렇게 하고 그랬었다고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예? 부모님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호지심은 있었던 거죠. 예?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스로 선택을 하거나 등에 떠밀려 가지고 시류를 쫓으면서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의 일원이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소위 그 자기 집 한 채 정도 갖고 있거나 부동산 가지고 좀 부를 축제했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뭘 얘기했습니까? 일본의 노구치가 얘기한 거. 예? 노구치가 잡지에다가 그걸 기고한 글을 읽어주면서 제가 그걸 일본을 한국으로만 바꿔가지고 쭉 불렀었잖아요. 예? 그게 대한민국하고 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근본적으로 노구치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했잖아요. 국민들이 문제라고. 그렇죠? 국민들이 문제라고. 예? 그러면 그렇게 일본 사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국민들의 문제인데 특히 어떤 국민들의 문제냐? 이게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어렴풋이 한번 제가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영국 BBC에 도쿄 특파원으로 오래 있었던 사람이 이제 일본을 떠나면서 루포드 잉필드 헤이지 기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 와가지고 기자로 먼저 와가지고 일본 그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그러니까 세 명이나 두고 있죠. 두고 있는 그 당시에 기사. 이게 올 초에 BBC에 나온 기사를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건데 거기에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일본은 과거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 노년층, 일본도 노인층들이 많잖아요. 노년층이 결국은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년층이. 예? 노년층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원문 기사입니다. 예? 일본은 미래였었다 이거예요. 과거에는요. 소위 말해서 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은 예? 미래를 상징하는 어떤 국가였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과거에 그냥 갇혀있다 이거죠. 그리고 뭐냐 the old are still in power. 노인들이 그러니까는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노인들이. 여기 빨간 박스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쉽게 여러분들 글씨가 작아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일당제 국가라고 농담한다. 예? 자민당이 장기 집권했으니까 예? 절대 아니다. 예?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30년 동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민당이 계속 이렇게 집권하고 자민당이 그러니까 자민당 출신들이 당선되냐 이거예요. 예? 그게 바로 뭐냐? 노인들이 그러니까는 저 힘을 갖고 있는 사회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를 이제 산책하다가 거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이제 그러니까는 이 노인 부부가 지나가고 있길래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물어봤는데 자기들은 자민당을 투표할 것이다. 남편이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예?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투표하냐면 자기는 그들을 믿는다 이거예요. 신뢰하고 우리를 그러니까는 돌봐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뭐냐면 나도 내 남편과 의견이 일치한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구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이게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마을 중에 하나인데 도쿄에서 얼마 안 떨어진 저기지만은 근데 900개 마을 중에 하나라 이거죠.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한 900개 마을이 된다 이거죠. 900개 정도가. 근데 여기 중에서 그러니까는 60명 정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는 한 명만이 10대는 한 명뿐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면 자기들이 떠난 다음에 우리 무덤을 누가 돌봐줄 거냐 이거예요. 일본은 이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무덤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적으로 돼 있거든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는 다음에 이 사람들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 죽어서 이제 무덤에 파묻힌 다음에 자기들 그 무덤 누가 관리해주고 누가 갈 거냐 이런 걱정하고 앉아있어. 예? 대한민국이 지금 똑같지 않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부터 그러니까는 시리즈로 KBS에 그러니까 시사기획 창에서 보도했던 건데 첫 번째 보도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제목이 뭐였었습니까? 일본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본의 노인 세대. 첫 번째가 뭐냐면 도쿄 올림픽 9세대 정치인들이 집착해가지고 일본이 올림픽을 60년대 하고 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아베가 또 한 번 했잖아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대로 제가 옮겨온 겁니다. KBS 시사기획 창의 팀들이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도쿄대 교수한테 열심히 일본 사회는 뭐가 문제냐? 정치가 세습되고 있다 이거예요. 가업을 대물림하는 것처럼 정치도 세습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국회의원 했으면 계속 아들이 국회의원 하고 앉는 것처럼.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직 통합적인 사회가 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 이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지시만 전달되는. 예?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적인 관계라 이거 수직적인 구조라 이거죠. 예? 관료들도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은 예? 이 수직적인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90년대 이후에 세계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디지털 시대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나라 60대 이상도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산업구조에 지각 변동이 생겼거든요. 여기서 소위 말해서 저는 이걸 디지털 생태계라고 그러죠.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핵심이 뭐냐면요. 협력과 이익 공유예요.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거기에 무슨 남녀노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이가. 서로 보이지가 않는 데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서로 사람이 연결됐는데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런 거 물어보면은 당장 다 차단시켜버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수평적인 세상이 도래한 거야.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 세상 변화를 첫째는 이해를 못하고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해. 예?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다 보니까는 산업구조를, 과거의 산업구조에서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야. 일본이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된 이유가 그거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 뒤늦게 지금요. 예? 그래서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라 이거야. 반도체도 그러니까는 사실 생태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당시에 80년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기존 제조업의 한 일부로서 하드웨어로서만 이렇게 기능을 했었는데 90년대부터는 소위 팹리스가 등장하잖아요. 예?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팹리스를 그러니까 이게 좀 이동을 하잖아. 팹리스로요. 설계하는 분야로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는 이 여전히 뭐냐면 일본은 제조업적인 사고로 그렇게 이 접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건 팹리스가 왜 그러냐면 모든 분야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보니까는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팹리스가.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일본이 적응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시사기획 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일본은 혁신을 놓쳤다 이거야. 혁신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세상이 바뀌었으면은. 그래서 과거에는 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까지 제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일본이 완전히 이제 밀려나가지고 영국보다도 더 그러니까는 1인당 생활 수준은 더 떨어질 정도로 영국도 지금 얼마나 병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산업은 그러니까는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10년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예? 그게 잃어버린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일본만 이런 게 아니라 한국도 똑같다 이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자기가 볼 때는. 한국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지요. 한국도 노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수익적인 구조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추락한 두 번째 이유를 가면요. 아까 앞에서 사회 삶을 외면한 사람 대다수가 사회 삶에 충실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는 독립운동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독재에 싸맸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분단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자기는 동참하지 못하지만은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미안한 마음이라도. 예? 제가 7, 80년대 대학 다닐 때는 그 친구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호지심이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뭘 잘못했어는 괴물이 이제 그 중에 일부는 괴물이 존재했었죠. 그 당시에도요. 근데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였었어.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예? 내가 왜 독립운동하는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되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가져야 돼? 하는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죠. 괴물이죠, 괴물. 예?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4단, 4가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괴물이 될 수 없죠. 근데 이게 극소수였었어요. 근데 비정상적인 사회가 장기화되면서 얼마나 장기화됐습니까? 일제 36년. 근데 분단 속에서 지금 1945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요. 80년 되가잖아. 80년이요. 예? 이게 되면서 뭐냐면 괴물의 숫자는 자연적으로 좀 증가할 게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조중동들이 이제 지원을 얻고 조중동들은 또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앞장서는 저거니까 대변인이니까는 괴물이 이제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90년대까지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 뉴라이트 이런 것들을 대놓고 얘기를 못 하고 그랬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예?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을 못 하고 그랬었어요. 예? 전두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괴물들이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 삶을 예민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마음이 불편한 게 있었거든. 예? 미안한 마음들이요. 근데 이 미안한 마음을 떨쳐버린 거지. 떨쳐버린 거야.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거기서 끝이면 좋은데 자녀들한테까지도 내가 아빠가 세상을 살아보니까는 예? 세상을 살아보니까는 쓸데없는 거 저런 거 관여하지 말고 예? 너 자신과 네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하면 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키운 거 아닙니까? 예? 그 괴물을 양산한 거죠. 괴물을 가정교육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괴물을 양산한 거예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지. 예? 민주주의가 무너지죠.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최영구 어른이라고 있었죠. 예? 최영구 어른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뭐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사업이 무슨 탄광인가 뭐 이런 거 하면서
경험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돈도 많이 모았지만 그 돈 버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장학재단 만들어 가지고 효암학원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고 살다가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분 있죠. 이분이 이제 이런 말에서 유명해졌죠. 그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때 그랬었나요?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 예?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 예? 그러니까 노인들이 얼마나 참 이게 저기 저 그 이 소위 뭡니까? 저기 추한지 얼마나 추한지를 잘 봐둬라 이렇게 이제 들려가지고, 노인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 저 80다 되는 저기 저 노인이 이런 얘기 하니까, 노인 연령층인 분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얘기는 원래 얘기는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이 어른들도 처음부터 썩지는 않았었다 이거예요. 예? 썩지 않았다 이거야.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세월을 살면서 비겁하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저희 때 보게 되면요, 친구들이 데모에 참여했다가 집에서 이제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압력이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집안에 그러니까 공무원이 있거나 하게 되면요, 뭐 삼촌이라든가 무슨 임원 누가 있으면은 글로 압력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은 저기 찍히게 되면 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 가족이 그러니까는 피해를 볼까봐 이제 자기는 못하겠다고, 저는 그런 거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 했다고, 미안하다고, 어? 계속 같이 못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겁해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박정희 시절, 전두환 시절, 이런 시절이에요. 물론 그 전에 이승만 시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한쪽에서는 이해를 해주고, 한쪽에서는 뭐냐면 미안한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최영국 이 어른이, 돌아가신 이 분이 보니까는 이게 뻔뻔스러워진 거야. 뻔뻔스러워진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가 잘못했어 하면서 그렇게 산 게. 그러니까 추하게 된 거죠. 추하게. 예? 그러니까 썩었다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비들도 처음부터 썩진 않았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성장하면서 괴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니네들도 잘 받으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저렇게 될 수 있다 이거야. 에? 저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 했냐면은, 나이 먹은 거, 요즘은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과거 저희가 젊었을 때는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근데 요즘은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는 존경받을 자격도 별로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70다 돼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만큼 자기가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들면 그러니까 말은 줄이고 그러니까 주머니를 열어라. 예?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권에서 빠지라 이거죠. 결정권에서 빠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조직이 그래요. 제가 있는 교수사에서도 저는 벌써 한 5, 6년 전부터 학과 교수회의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젊은 교수들이 교수를 채용하는 것도 젊은 교수들이 그러니까는 어차피 그들하고 지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다 넘기고, 저는 교수회의도 안 들어가요. 그런 교수회의에. 거기 가서 그러니까는 저 괜히 꼰대 같은 소리 할까봐. 예? 권한을 넘겨줘야죠.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늙어가면서 뭐냐면은 옛날 분들은 지혜로워졌다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실력도 못 쌓았으면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예? 나이 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사람이 몸에서 냄새도 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하여간 늙으면 사람이 좀 하여간 예형적으로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근데 대신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뭐냐면 지혜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지혜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이 든 사람의 역할을 그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어른 대접 받을 수 있는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은 노인들이 젊었을 때 실력도 없었으면서
구구 유튜버들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예? 자기가 판단할 능력도 없으면 입을 좀 다물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그걸 옮겨가지고 떠들면서 젊은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면 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게 다 개인을 위해서 열심히 산 거지 무슨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산 거예요? 그분들이 예? 자기가 자기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 거지. 예?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 대신 문제는 뭐냐면 사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미안한 마음들 당신은 젊었을 때 있었잖아. 예? 젊었을 때 있었잖아 그런 마음들. 예?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건 아니지. 사람의 심성에 사람으로 볼 때 그게 아니죠. 대한민국이 추락한 이유가 그래서 사람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뭡니까요? 이 괴물들은 백선엽 같은 게 괴물이잖아요. 자신을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둔갑시켜. 예? 독립운동가들을 그 앞장서 가지고 일본군 대신해 가지고 이 만주군 들어가 가지고 했었던 이 친구들이 예?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누구한테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독립군 영웅들한테 열등의식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예? 그렇잖아. 예? 너는 일본의 앞잡이로서 나라를 찾겠다고 하면서 가사를 다 탕진하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도 희생시키면서 나라의 독립을 찾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희생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이라면은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지. 예? 근데 이들을 그러니까는 자기를 그러니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그러니까 영웅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그러니까 폄하해야지. 폄하하고 심지어는 악마화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한 거 별로 없어. 옛날에 어느 일베 작가가 그러잖아요. 그 독립군들이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경제적인 무능력자냐. 경제적인 무능력자가 된 건요. 개인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빚을 진 거잖아요. 예? 빚을 진 거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독립군 영웅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주요 선진 국가들은 그들에 대해서 엄청난 그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왜? 희생을 했잖아. 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 여기다 빨갱이 덧칠해가지고 악마화시키고 예? 이 괴물들은 지금 오늘날 살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많은 대중들이 삶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하는 게 돈으로부터 이 고통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숭배주의를 확산시키는 거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고 돈이 많이 번 게 능력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는 뭡니까 공공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공직자를 아는 사람을 둬가지고 정보를 빼내가지고 미리 먼저 그러니까 투기한다든가. 제가요 한국에 나와서 교수하면서 후배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만날 게 있으면요 제가 이제 사회 활동을 좀 이제 왕성하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는 소위 발이 좀 넓잖아요. 인맥이 좀 넓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후배나 혹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저한테 고위공직자들 누구 어디 아는 알지 않냐면서 좀 안다 그러면 좀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후배는 감정평가사의 법인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거의 최고 경영자 정도 이렇게 있는 친구인데 감정평가사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일부는 그거 가지고 자기 개인의 그러니까 부의 축제의 기회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정보들을 얻어내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알아두면 그쪽에서 정보를 얻어내 그런 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 예? 그렇게 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본 거고. 예? 돈을 제대로 축적하지 못한 사람은 루저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힘이 지배하는 야만 사회를 만든 거죠. 이 괴물들이. 그러면서 돈이 없는 많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경제적 약자들한테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다양한 사회적 소수들을 공격하면서 현실적으로 위안을 삼게 만들고 있죠. 예? 만들고 있죠. 이게 소위 말해서 결국은 뭐냐면 대다수가 굉장히 경제적인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소위 말해서 21세기의 룸펜 프롤레타리아가 돼버렸죠. 룸펜 프롤레타리아. 예?
그러면서 모든 저기 돈을 숭배하게 이렇게 만들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결국 구구의 전위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구구 전위대. 예? 구구 전위대가 이렇게 날뛰고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이렇게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심성을 상실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 같은 건 잊고 살아가도록 만든 게 뭡니까요? 가정교육, 학교교육이죠. 예? 거기다가 뭐냐면 인간 존엄을 유지할 수 없게 국가 경영에 실패한 민주화운동 세력도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소위 말해서 DJ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 특권층들, 예? 공적인 권한을 사유화해가지고 자신의 특권을 가는 것들을 적어도 공직 분야에서는 해체시켜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한 거 아니에요. 그 결과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괴물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자기들이 정상이고 자기들이 영웅이고,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루저들로 이렇게 취급하는, 예? 그 결과가 민주주의가 이렇게 붕괴된 거예요. 민주주의가. 제가 그랬죠. 지금 현 정부가 여러분들이 하나 제가 예를 다시 이거 끄집어낸 거예요. 자료를. 현 국가 채무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을 막 이 특권층들이 얘기하잖아요. 정부가 돈을 못 쓰게. 예? 재정 건전성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 국가 채무 늘리지 말라는 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국가가 돈을 안 쓰게 되면요. 많은 경제적인 약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민간금융으로 가야 돼. 국가가 돈을 안 쓰면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둘 필요가 없어. 세금은 누가 많이 내요? 부자가 많이 내잖아.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시키자는 것은요. 부유층한테 도움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민간금융에 입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수치로 보여드렸잖아. 추경호가 좋아하는 관리 수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데 마이너스 3% 이내에서 마이너스 3%도 안 돼도 보다 관리가 됐어도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했었다. 국가채무는 증가했었다 이거예요. 이걸 국가채무 증가하는 거 막지 못한다 이거예요. 국가채무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민간채무하고 다르잖아요. 국가채무는 기본적으로요. 이자 상환할 수 있으면 돼요. 원금은 차 하나면 된다 그랬잖아요. 크루만도 얘기하고 아베도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 예? 그리고 뭐냐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에 대한 상환 능력 할 수 있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국가채무는. 국가채무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 이거예요. 특히 누가? 예? 누가 무지하냐? 이 나이 든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한 거야. 국가채무 원금은요. 차환이 가능한 거야. 이자하고 해외자금 유출 시에 방어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채무 증가가 싫으면은 해법은 뭐냐면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재정 적자 줄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증세하면 돼요. 증세. 예? 증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 적자 안 생기잖아. 증세하면요. 그리고 분모에 해당되는 성장률 높이는 건데 성장률 높이는 건 하루아침에 쉽지가 않잖아요. 증세가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야. 근데 이거 외면들 하잖아. 누가? 부자들이 이거 싫어하잖아. 근데 이게 여기에 같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덩달아서 그러니까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종부세 그러니까는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예? 종부세 가지고 종부세 강화하는 거 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덩달아서 그러니까 욕하고 앉아 있는 이런 그 꼴불견. 이게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던져주는 식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죠. 예? 해석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추경호가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재정지출 최소화로 한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올해 상반기에 경제가 다 박살난 거 아니에요. 경제가 박살난 거 아니에요. 예? 정부가 그러니까 돈 적게 쓰는 거를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그러니까 별로 돈 써봤자 평상시에 그러니까는 국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중의 그러니까 그 혐오 감정이 있잖아요. 거기 편승해가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요? 예? 많은 그러니까 재정을 줄이려다 보니까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약자들 부분들에서 많이 예산을 감축하게 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도 줄여되고 그리고 많은 경제적 약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민간금융으로 가야지 뭘. 민간금융으로. 예? 민간금융에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고이자에 시달리면서 채무 노예로 전락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왜 그러냐? 그 국민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이렇게 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뭐랬습니까? 21년도 그러니까 소득으로 보게 되면 통합소득으로 보게 되면 0.1%는 연소득이 19억 원 가까이 된다고. 예? 중간에 있는 사람은 1년에 2,660만 원뿐이 안 되는데 19억 원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불평등이 엄청 심하다는 거 다들 인정하잖아.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니까는 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부를 축적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기여를 해야지, 내놔야지. 예? 최근에 이게 발표된 거죠.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의외로요. 160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53%는 배당 소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0.1%는 한 9억 한 5천만 원 정도를 배당 소득으로 1년에 받아요. 예?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배당 소득을 받잖아요, 우리가요. 예?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예? 연 그러니까 9억 한 5천만 원을 받아요. 작년에 이것도 아마 저기 좀 2021년인데 좀 줄어든 거야, 이게 또요. 1%에 있는 사람만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얼마 안 돼요. 10% 선에 있는 사람은 150만 원. 저기 30% 선에 있는 사람은 20만 원. 40% 사람은 1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별로 주식 투자해도 별로 그러니까는 큰 재미 못 보는 거예요. 예? 부를 축적 못 하는 거야. 0.1%가 배당 소득에 대부분을 다 그러니까 갖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부가 불평등해. 그런데 증세를 하게 되면 이들이 더 내는 거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 우리나라가 뭐냐면은 이 GDP 대비 그러니까 국세 비중이 최근에 많이 증가해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소득도 안 내는데 세금만 자꾸만 부담만 증가하게 되면은 누가 사실 더 힘든 거죠. 결국은 자산에다가 많이 매게 돼요. 자산 불평등이 되게 심하거든. 아니 그렇게 국가 채무 걱정하면은 재정 적자 걱정하면은 국가에다가 세금 많이 내는 걸 동의를 해줘야지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러면 적자 안 생겨요. 적자 안 생긴다고. 거꾸로 지출을 줄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지출을 줄이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 인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로 뭐냐면 정부의 예산 중에서, 정부 예산이 똑같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예? 정부가 지출을 10% 줄인다 할 때 모든 부서가 10% 똑같이 줄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없는 부서들이 많이 줄여요. 힘없는 부서들이. 예?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R&D 연구개발비도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이게 결국 뭐냐면 국민들이 무지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조선일보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자기 자해적인 그러니까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해적인 정치 세력을 지지를 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은 소수주 성장을 그러니까는 지지하던 사람이 그냥 소수주 성장은 저는 여전히 지지해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지지 안 하면 저 채병 TV 문 닫았어요. 예? 왜 이거 지지한다 했습니까? 이 취지는 소수주 성장의 정책 목표는 방향성은 제대로 된 거랐잖아요.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 문재인 정권이 집권할 무렵에 어떻다 했었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곤두박질 쳤었어. 2011년 이전으로 빠꾸 했었어. 2011년 이전으로요. 2016년도 수출액이요. 2011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다니까. 수출액이요. 왜 그러냐?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 세계 교육 증가율이 뚝 떨어져요. 떨어져. 그러니까 수출이 그러니까는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수출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는 과거처럼 금융위기 이전처럼 수출이 그러니까는 전 세계 교육 증가율이 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장률보다 낮았으니까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내수지요. 소수주 성장의 기본적인 눈치가 뭔지 아세요? 예? 내수를 강화하자 이거예요. 근데 내수 강화는 어디에 있느냐? 고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사람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야.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강화시켜주고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게 소득주 성장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취지예요. 뭐가 잘못된 거야, 그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예? 저임금 계층들한테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해주자. 아니,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다들 동의했었잖아. 예? 저녁 있는 상 가면서. 이거 봐보세요. 박근혜 정권에서 수출액이 2011년도보다 한 5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는, 예? 거의 600억 달러 그러니까 줄어들었잖아요. 당시에. 예? 최저임금이라는 게 우리가 2017년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들이 다들 그러니까 동의했었잖아. 1만 원 달성. 왜? 당시 최저임금을 최저생계가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해결책을 제시했었잖아.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는 영세 소기업들이 타격을 본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어디 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4회 임금이 너무 적다 이거야. 예? 우리가 개인은 뭐냐면 소득의 두 가지예요. 시장에서 얻는 임금, 시장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임금. 그걸 4회 임금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4회 임금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장 소득에 목을 맬 수밖에 없지. 생존을 해야 돼.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기 싫으면은요 4회 임금 강화해야 돼. 4회 임금 강화하는 게 뭐예요? 복지 강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최저임금 안 올려도 돼. 그럼 복지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증세를 해야 되는 거지.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기 싫으면은 증세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 최저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요? 자영업자들이 부담되는 거를 다른 쪽으로 우리가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뭐?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동안 늘 얘기한 게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기본 금융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동안. 그걸 처음 듣는 사람은 과거 좀 방송을 좀 찾아보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예? 금융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하면 된다. 자영업자들 이자 비용을 1%만 낮춰줘도 낮출 수 있다. 낮춰주게 되면 훨씬 더 이익된다. 인건비 인상보다. 제가 계산해가지고 방송에서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2019년 7월 10일 최저임금이 7월 달에 되게 있잖아요. 그때 막 논란이 있고 그때 만원 달성 저가지고 2020년 걸 결정하는 데 속에서 1만원 저걸 제가 이제 군부를 때우기 위해서 노정면이 하는 그러니까 이 YTN 출연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과거에 많이 했어요. 하도 그 바보 같은 소리들 계속해서 질문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끄집어낸 거야. 더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이때 뭐냐면 최저임금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 간단하다. 뭘 구하냐? 4회 임금 올리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자영업자들 이자 낮춰주면 된다. 1%만 낮춰줘도 여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최경영이 지금 아침 프로 진행하는 최경영이 과거에 오후 프로 진행했었습니다. 이것도 언제 출연했던 거냐? 2019년 7월 12일이잖아요. 2019년 7월 달이 최저임금 그러니까는 1만 원 달성을 문재인 정부가 포기하는 그 분기점이었었어. 근데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불씨 살리기 위해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가능한 방법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방송 나가서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현실적인 해법을. 현실적인 해법을. 근데 그걸 못한 거야. 문재인 정권이. 그것만 못한 게 아니라 혁신성년도 못하고 그런 거 못한 거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저는 항상 비판을 했었죠.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것도 비판을 했었고 소득주 성장 정책 자체 방향성이 틀린 건 아니라니까요. 방향성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옆에 나라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된 게 노인 세대들이 저렇게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도 노인 세대가 저렇게 계속해서 발언권을 많이 행사하고 과거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살아왔던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요 대한민국 미래는 없어. 그들 자녀들의 미래는 없어요. 진짜. 이렇게 하게 되면 노인 평화 발언 한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 노인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후세대들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잖아. 일본이 저렇게 된 이유가 국민의 문제하고 노인 세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과거에 갇혀 있는 걸 의미한다고.
노인의 발언권이 크고 노인이 그러니까는 여전히 권력을 갖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갇혀 있다는 거냐고. 그럼 어떻게 앞을 향해서 가? 어떻게 앞을 향해서 가냐고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요, 나이 드신 사람, 나이 든 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생리적인 문제잖아. 그래서 발언을 줄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다 저걸 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장 추한 게 뭐냐? 노욕이라 하잖아. 노욕. 제가 그래서 빨리 은퇴를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예? 깨시민들은 저보러 계속 있어달라고 하지만은, 예? 제가 없어도 나랑 돌아가요. 제가 빨리 잊혀진 존재로 살고 싶다고 내가 몇 해 전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야. 예? 물러나고, 그리고 꼭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정도로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기술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걸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 사회를 그러니까 자주주의하려고 하냐고요. 넘겨줘야지. 넘겨줘야 되는 거야. 예? 과거에 갇혔다 그러잖아요. 과거에. 예? 영어로 stuck in the past 그러잖아요. 예? 일본은 과거에 갇혀 있다. 그 과거에 갇혀 있다는 게 뭐냐고요. 예? 그 사회에 여전히 노인들이 그러니까는 지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가냐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화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인 거야. 언론의 문제 이전에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제발 좀 나이 드신 분들, 저보다 좀 나이가 좀 조금 위에 선배뻘 되는 연배가 되신 분들, 이제는 우리는 그동안 살 만큼 살았잖아요. 예? 우리가 젊은 사람들, 자녀 세대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잖아요.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랫사랑은 있어도 위에 사랑은 없다 보니까는 인류의 4대 성인들이 있잖아요. 참 보게 되면 다 뭘 얘기합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라고 가르치죠. 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아랫사랑은 자녀를 사랑해라 이런 말은 안 가르쳤죠. 왜? 안 가르쳐도 본능적으로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자녀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녀에 대한 애정이 강하면은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예? 그 발언권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각오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오하고. 예? 또 이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최 교수가 또 노인 폄하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 제발 좀 찌질한 좀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찌질한 소리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옆에 나라인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은 과거에 갇혀 있다. 과거에 갇혀 있다는 게 뭐예요? 사회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이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는 얘기야. 그 변화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지금 똑같아요.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제발 좀 우리 자녀들의 발목을 잡는 어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른이 대접받고 공경받고 그러려면요, 어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경하지 말아도 공경해요. 예? 하지 말아도 합니다. 자, 오늘 녹화로 진행된 방송 최백은 TV 오늘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다시 여러분들 라이브로 좀 만나뵐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성큼성큼 앞을 다가오고 있는데 환절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네,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